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사회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지필고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 이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도록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줬었던 총괄평가 요거 기억나죠? 2, 3, 4, 5단원 이렇게 5개 단원 총괄평가 프린트를 다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에는 반드시 교과서를 위주로 그리고 나누어준 총괄평가 프린트물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대단원 2단원의 헌법과 국가기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국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국회에서, 자, 이제 국회를 우리가 입법기관이라고도 하고 입법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냐하면, 자, 이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입법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입법 활동이라는 거는 여러분 알죠?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활동, 그거를 입법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선출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국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국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주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국가의 권력기관을 크게 세 개로 쪼개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자, 이렇게 세 개로 국가 권력을 쪼개어놨는데 이거를 삼권 분립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입법부도 다른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부정부패가 발생하진 않았나, 이렇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또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국회의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국회의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먼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뭐죠? 각 지역,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시 계양구, 계양구갑, 계양구을 이런 식으로 지역구를 나눠요. 그런 다음에 그 지역구의 그 지역구에서 여러 이제 정당에서 후보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다득표자 한 명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자, 이 비례대표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내가 선호하는 정당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나는 뭐 민주통합당을 뭐 선호한다, 지지한다. 나는 뭐 정의당을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각 사람들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에다가 투표를 하는 거야. 정당에 투표를 하면 각 정당별로 투표 수가 정해지겠죠. 그러면은 정당별로 얻은 득표수에 따라서 그 비례한 만큼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사람에게 투표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이고 비례대표는 사람이 아니라 정당에 내가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여서 그 얻은 표 수만큼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거. 자, 그리고 이러한 비례대표 제도는 그럼 왜 있냐? 왜 정당에다 투표를 하냐? 자, 이 이유는 사회적인 약자들
혹은 소수자들의 표가 있잖아요. 그런 표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 비례대표 제도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지금보다 전에 국회에 그 우리나라 최초로 그 외국인 출신의 그 필리핀 출신의 여자인 이자스민이라는 그 의원이 이 비례대표 제도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 된 그런 경우 사례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외국에서 이민을 온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사회적 소수자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 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자, 우리 국회의원은 선출되면 임기가 몇 년이죠? 자, 임기는 4년입니다. 자,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게 바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자, 국회에서 하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법을 만들고 또 잘못된 법을 고치는 입법 기능.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정에 관한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 돈과 관련된 거,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확정하기도 하고 또 결산 심사도 하기도 하고, 자, 이러한 기능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은 뭐가 있냐? 자, 국회에서 자,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만약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 의결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를 탄핵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탄핵 소추를 의결할 권한이 바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결국에는 대통령 측에서 탄핵을 당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활동 문제 하고 이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가 딸려 있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시고 꼭 공부할 때 같이 꼭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정부와 대통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부라는 거는 자, 이 행정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죠. 입법 활동을 했죠. 그래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법률을 가지고 그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률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로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자, 이 행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 나라의 살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로 행정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국가기관의 작용이 바로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사회 질서 유지, 국민 보호, 각종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거, 공공시설 만들고 관리하는 거 등등등 해가지고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을 운영하는 일, 자, 이런 게 바로 행정부의 역할이고요. 자, 오늘날 현대 복지 사회에서는 사회복지나 교육 같은 국민의 요구가 중요해지면서 행정부의 역할도 더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행정부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할 때에 자, 임의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항상 무슨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법률에 근거해서 항상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3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34페이지에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 최고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행정부의 또 지도자, 수반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바로 이 대통령 자리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 나라인 거죠. 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도 많고 권한도 많은 게 특징이에요. 자, 먼저 우리 대통령은 자, 5년 단임제죠. 한 번 뽑히면 5년 동안 일을 하되 2번 이상은 할 수가 없고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있죠. 자, 또한 우리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이기도 하다는 거.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대통령의 권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어떤 게 있었죠? 다른 나라와 조약도 맺고 또 외교 활동도 하고 이런 외교에 관한 권한도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국정 조정, 외교나 국방에 관한 중요한 정책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장 같은 이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공무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국가 위기 상황일 때는 이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국가의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행정부의 최고 권력자,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 자,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국가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 그리고 또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률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권한,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대통령령을 만들 수도 있는 권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동 문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반드시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자, 세 번째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법원은 자, 사법기관을 우리 법원이라고 하죠. 자, 이 법원에서 하는 역할, 자, 실질적으로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법에 따라서 판결 내려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법부 법원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역할이다 보니까 자, 이 사법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정성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법부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독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권력이 세 개로 이미 쪼개져 있고 서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법부도 독립된 국가 기관으로서 존재를 해야 다른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이렇게 외압을 넣어서 막 압력을 가해서 이런 공정하지 않은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이 법에 의해서만 법이라는 이 테두리를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그렇게 사법부가 독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개념 속 사례 콕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자,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잘 명시되어 있는 헌법 조항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3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쪽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역할. 자, 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이 가장 최고차에 있는 법이 바로 헌법이죠. 자, 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기능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요 밑에 사례로 보는 헌법재판소의 역할 이거를 보면은 여기 5가지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잘 나와 있죠. 자, 요것도 꼭 잘 읽어보세요. 자, 여기 5가지의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5가지 이것도 꼭 반드시 잘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대단원 2단원은 모두 끝났고 이제 3단원 경제생활과 선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일단 경제활동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경제활동의 생산, 분배, 소비 활동 이렇게 3가지가 경제활동의 종류라 그랬죠. 자, 그런데 자, 이 분배가 이루어질 때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노동이나 토지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들을 제공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 대가가 바로 이 노동력을 제공했어요. 그럼 뭘 줘야 돼?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에게 월급을 줘야 되죠. 그렇죠? 임금. 그리고 땅을 빌려줬어. 그럼 그 땅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죠. 그게 바로 지대. 그리고 자본,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항상 이자를 쳐서 다시 갚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자 이렇게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는데 이것을 분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생산은 상품을 만들거나 운반 저장하는 활동, 이게 생산활동. 그다음 분배는 생산 요소를 제공해 준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소비란 내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활동, 이거를 소비다. 이렇게 경제활동 종류가 나누어진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경제 주체 3개의 경제 주체가 있었잖아. 하나는 개인, 가계, 그리고 기업, 정부. 자, 이렇게 3개의 경제 주체가 있었죠. 자,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서로서로 이 경제 주체들이 서로서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48쪽에 보면 자,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욕구는 어때요? 끝이 없죠. 우리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거야. 우리 인간 욕구를 다 채워줄 만큼은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이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 개인과 사회는 결국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희소성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희소성의 특징이 뭐냐? 자, 희소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얘는 계속 변화가 돼요. 변화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성격이냐? 자, 보세요. 자,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자, 우리가 지금은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생수를 돈 주고 사 먹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마을에서의 우물물이나 그냥 시냇물 아무 때나 강에서 그냥 물 떠서 마셔도 괜찮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또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자, 에어컨이 아주 더운 열대 지역에서는 이 에어컨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잘 팔리겠지만 추운 극지방에서는 있으나 마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극지방에 사는 사람이 누가 에어컨에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희소성이라는 아이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자, 이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어떻게 생산할까, 누구에게 분배할까, 자, 이런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자, 이렇게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는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회마다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분배하는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로 그 나라의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체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졌었어요. 하나는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 경제 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오늘날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혼합 경제 체제가 아마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혼합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100% 시장 경제 체제거나 100% 계획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늘날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각각의 특징이 있죠. 이 시장 경제 체제는 일단 시장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경제 문제가 결정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해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된다는 거, 그리고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빈부격차가 발생하거나 환경이 오염이 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계획경제 체제는 자, 국가가 경제 활동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자, 이렇게 명령을 하면 거기에 다 따라야 되는 그런 경제 체제를 계획 경제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제 체제에서는 신속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거나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당하는 개인의 창의성이 없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각각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경제 주체 이 중에 하나인 기업, 이 기업에서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기업에서는 자,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이고요. 자, 노동이나 토지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이를 판매하는 생산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문제 알려줄게요. 자, 문제를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리 기업에서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게에서 제공하는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죠. 우리 아까 전에 방금 분배 배울 때 배웠잖아요. 그치? 자, 가게에서 제공하는 노동과 자본을 사용을 하는데 자,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한 자, 생산 요소를 사용했으면 그것을 제공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자, 가게가 노동과 자본을 제공해줬어요.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자, 노동력을 제공해줬으면 뭘 줘야 되는 거야? 그치? 월급을 줘야 되죠. 임금을 줘야 되잖아. 자본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기업이 생산활동을 할 때에 개인이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여 주었다라고 하면 개인은 일자리와 소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 역할. 자, 기업의 역할은 자, 여기다가 빈 공간에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우리 소비자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부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단 정부에게 해주는 기업의 역할은 뭐냐 하면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정부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럼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면 정부에서 이 세금을 가지고 국가 재정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국가 재정에 기여한다라는 게 바로 기업의 정부에게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소비자에게 해주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거. 우리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해줘서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고용과 소득 창출의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자,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주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도 생기고 그리고 소득도 제공해 준다는 거.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해 준다는 거.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소비자에게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자, 기업은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 가게가 제공하는 노동과 자본을 사용한다.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자, 답을 뭘 골라야 돼? 자, 여기 2번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소득을 제공해준다. 요걸 골라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문제에 대한 답 다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54쪽에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나옵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우리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요. 자, 그거는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것도 있지만 그 나라의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제품을 사줬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그 기업이 경제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에서는 자, 우리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시 그 은혜를 다시 되돌려줘야 되겠죠. 사회로 다시 환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업은 그 물건을 팔아주는 소비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국민들에게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얻은 그 부를 사회에 다시 환원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자, 좋은 기업이란 자, 이렇게 단순한 이익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사회적 책임이다. 요런 것들을 해야 되고, 요 밑에 활동 문제에 보면은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례가 나오죠. 자, 요것도 잘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금융생활의 중요성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생애주기, 자, 이 생애주기라는 말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어떻게 사람의 삶이 바뀌는지 그거를 이제 생애주기라고 하는데, 자, 우리 요거 생애주기에 따라서 소득과 소비가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먼저 유소년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유소년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요때까지는 자, 소득이 없어요. 그치? 요 파란색 그래프, 요게 여기 소득 그래프지. 자, 보면 자, 드디어 어른이 되어서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는 소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노년기하고 유소년기에는 소득이 없죠. 소득은 없고 뭐만 있는 거야? 지출만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요 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자, 요 시기에는 소비만 하고, 자, 요 시기에 노년기하고 유소년기는 소비만 하고 수입은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때는 유소년기 때는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노년기가 됐을 때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건 누가 해야 돼? 나 자신 스스로가 해야 되죠. 자, 어떻게? 자, 이때 돈을 한참 벌고 있을 때 청장년기에 이때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지출보다 소득이 더 많은 시기가 있죠. 이때 열심히 돈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요. 잘 모아야 되겠죠. 돈을 열심히 잘 저축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요 시기에 노년기가 되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요 시기를 잘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58쪽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날에는 이 생애 주기를 잘 고려해서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다가 노년기를 맞이하면 자, 노인이 된 다음에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산 관리라는 거는 내가
평생 동안 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재산을 불리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에는 평균 수명이 연장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00세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그치? 이제 100세 시대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한 65세 정도의 은퇴를 많이 해요. 60대에 보통 은퇴를 하는데, 예전보다 이제 훨씬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막 90살, 100살까지 살아야 돼. 은퇴 이후에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은퇴 이후에도 생활해야 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년기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게 첫 번째. 자, 은퇴 이후에 이 생활은 언제를 말하는 거죠? 바로 노년기를 말하는 거죠. 자, 노년기를 말하는 거지. 자, 노년기에는 아까 우리 그 생애주기 그래프에서 봤다시피 소득과 지출 중에 뭐가 더 많은 거야? 지출이 훨씬 많은 거죠.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소비는 계속 해야 되는 시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제한된 소득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기죠. 이 노년기는. 자, 제한된 소득이라 하는 건 뭐야? 내가 젊었을 때 모아둔 재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금이라든지, 자, 이런 거 제한된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시기예요, 이 노년기가. 근데 점점 이 노년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점점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 그래서 자산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자,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당장 내일의 미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후의 일을 우리는 절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불확실한 미래에 항상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만약에 나 자신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미래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자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여기 또 있구나. 자, 60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자, 60페이지에 오면은 이제 신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신용이라는 거는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었죠. 자, 오늘날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불릴 만큼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용도가 떨어지면 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용 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요. 자, 일단은 소득하고 소비 중에 어떤 게 더 커야 돼? 항상 소득이 많아야 돼요. 소비보다. 자, 내가 버는 돈보다 소비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빚이 생기는 거지. 그럼 빚이 자꾸 쌓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소비는 나의 소득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미래 소득과 지불 능력도 항상 고려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나의 신용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갚기로 하거나 대금을 납부할 게 있다면 연체하지 말고 반드시 제때제때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신용 관리를 잘 하고 내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 활동 문제도 한번 잘 보세요. 자,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대출을 신중하게 한다. 그리고 납부해야 될 대금 연체하지 않는다. 자, 나의 신용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 꾸준히 거래한다. 자, 내가 신용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대단원 3단원도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4단원의 시장 경제와 가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의미, 66페이지에 시장의 의미를 먼저 볼게요. 시장의 의미와 종류. 자, 시장. 자, 우리는 이 시장이라는 곳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려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시장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란 반드시 구체적인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생산 요소가 거래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 과정을 다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가 없는 시장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자, 시장은 우리가 나랑 거래할 사람을 찾아다니려고 일일이 찾아다니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줘서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사람들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게 해주고 또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시장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산물 시장이고 하나는 생산 요소 시장이었습니다. 자, 생산물 시장이라는 거는 자,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되는 시장인 걸 말해요. 그래서 뭐 대형 마트, 백화점, 뭐 농수산물 시장, 꽃시장, 가구시장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생산물 시장에 해당을 하고요. 생산 요소 시장은 말 그대로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 토지나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그런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 뭐 노동 시장,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하고요. 자, 오늘날에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시장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자, 시장 가격의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